이상한 뱅커입니다. 오늘 날이 좋습니다. 봄날입니다.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 사회에도 따뜻한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제목은 돈의 여신, 머니의 기운입니다. 돈이라는 단어, 즉 단어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돈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나라 말로 돈, 이 돈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서 기원을 했을까요? 이게 돌이라고 하는, 돌에서 비롯되었다는 설도 있고,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돌고 돈다 해서 이 돈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대는 돌고 돈다는 뜻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실제 어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잘 모릅니다. 누구도 잘 몰라요. 근데 저는 돌고 돈다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이 돈의 본질을 그대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뭐 돌이나 금, 은 이렇게서 비롯된 게 아니라 이 돈의 본질, 성격에서 이름을 찾아냈다는 것은 이건 아마 세계적으로 이런 케이스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돈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좋은 단어다, 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로 머니도 상당히 좋은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영어로 머니는 대체 어디서 기원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머니라는 단어는 이제 모네타라는 기원을 했는데, 이 모네타는 고대 로마의 여신 유노 모네타를 의미합니다. 자, 로마의 여신 유노 모네타가 어떻게 해서 돈의 기원이 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노 모네타는 경고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워닝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 모네타는 고대 로마의 그 라틴어의 모네레라는 단어에서 비롯됩니다. 모네레는 경고하다 또는 상기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모네타 여신이 탄생했고, 이 모네타는 경고의 여신이 됩니다. 그래서 머니라는 단어가 이제 모네타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여기에는 경고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또 경고하다라는 뜻을 지닌 데서 이 모니터라는 말도 파생되는데, 우리가 모니터링 한다 했을 때는 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을, 이렇게 관찰하는 것을 모니터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머니와 모니터링은 같은 어원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민트, 그리고 우리가 메모하다도 같은 뜻인데, 물론 이제 메모하다, 메모 여기에와는 조금은 이제 관계가 좀 멀죠. 메모는 상기하다라는 그 뜻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모네타가 유노 여신과 관련이 됐느냐? 자, 그 이야기가 바로인데, 유노 여신은 알다시피 고대 로마의 중년 여신입니다. 고대 로마의 신화는 그리스 신화하고 그 내용은 사실 같죠. 그런데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리스에서의 주신은 제우스인데 로마에서는 그게 유피테르가 됩니다. 그리고 제우스의 부인 여신들의 여왕은 그리스에서는 헤라가 되는데 로마에서는 바로 유노입니다. 영어로는 유노를 주노라고 하고 유피테르를 주피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노라고 하는 그 영어에서 우리가 6월을 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주노라는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그러니까 6월은 바로 이 여신을 기리는 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유노 여신은 결혼과 출산을 담당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리스에서도 헤라가 그런 사랑, 결혼을 담당해서 신성한 결혼을 유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신을 모시는 신전은 로마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곳, 거기가 바로 카피톨린 언덕입니다. 로마가 거기에서 건국되었고, 바로 거기에 로마 황제의 성도 있고, 가장 중요한 여신인 이 유노를 모시는 신전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신전에서 주로 화폐 주조소 신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노 여신의 신전에서도 역시 주조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그냥 유노였죠.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유노가 모네타가 됐느냐 하면은 거기에는 이제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기원전 390년에 갈리아가 로마를 침공합니다. 갈리아는 오늘날 프랑스 지역입니다. 그 갈리아의 브레누스가 이끄는 세노네스라고 하는 부족이 앞장서서 로마를 침공하는데, 이들이 로마군과의 전투에서 알리아 전투라는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로마 시내에 진입해서 로마 시내를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는 거의 이제 망하기 직전입니다. 이제 카피톨린 언덕만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갈리아 병사들이 카피톨린 언덕을 향해 진격을 하고 카피톨린 언덕까지 이제 올라왔고, 마지막으로 이제 성만 점령하면 이제 로마는 망하는 겁니다.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로마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 계속되는 전쟁이 계속되니까 이게 이제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갈리아군은 야간에 몰래 성벽을 기어 올라가서 이제 성을 접수할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로마군은 이제 그 사실을 모르고 사실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드디어 이제 갈리아 병사들이 성벽을 타고 오르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이제 로마에서는 그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냐 하면 유노 신전을 지키던 거위들이었습니다. 신전을 지키는 거위였기 때문에 이 거위들을 신성한 세크레드 기스라고 불렀는데, 이 신성한 거위가 막 깨어서 시끄럽게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거위
거위가 지저대는 거 봤습니까?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좀 어렸을 때 봤는데 시끄러울 뿐만 아니라 이 거위가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여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그때 갔는데 이 거위들이 사람이 가도 도망을 안 가고 오히려 사람을 공격하더라고요. 굉장히 좀 무서웠습니다. 이 거위가 보통 무서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이 거위들이 이렇게 시끄럽게 지저대자 이제 그 잠을 자던 로마의 집정관 마르쿠스 말리우스가 잠을 깨서 밖을 보니까 이 갈리아 병사들이 병벽을 타고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에 닥치는 대로 물건을 잡아가지고 밑으로 던지면서 이들을 못 올라오게 막고 병사들을 깨웠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일어나서 이들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갈리아는 성을 함락시키는데 실패하고 물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를 지킬 수 있었죠.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 신성한 거위들, 유노 신전의 거위들이, 다시 말하면 유노 여신이 우리 로마를 지켜주었다. 그 유노 신전의 거위들이 적이 침략해 오는 것을 알고 경고함으로써 막을 수 있었다 해서 모네타 여신이 그 경고하는 자라는 뜻을 지닌 모네타 여신을 유노 여신에게 합합니다. 그러니까 유노 여신이 유노 모네타 여신이 된 겁니다. 유노 여신은 물론 모네타 외에도 또 다른 호칭들도 몇 개 갖고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그래도 잘 알려지고 유명한 호칭이 바로 이 유노 모네타입니다. 왜냐하면 모네타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 당시의 화폐에 뚜렷하게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거위들의 경고로 이제 로마를 지켜낸 장군 마르쿠스 말리우스는 어떻게 됐을까요? 마르쿠스 말리우스는 로마 시민들에게 영웅으로 이제 칭송을 받게 됩니다. 카피톨린 언덕을 지킨 자, 카피톨린 언덕을 구한 영웅에서 카피톨리누스라고 하는 호칭을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마르쿠스 말리우스 카피톨리누스가 됩니다. 그런데 이 카피톨리누스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집정관으로서 굉장히 평민들 위주의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산을 빈민들에게 다 나눠줘가지고 아주 좋은 그런 정책을 펴니다. 자, 평민들을 위한 정책을 펴고 빈민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자기 사제를 털고 하니까 인기가 굉장히 오를 수밖에 없겠죠. 하면 이제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황제가 싫어하겠죠. 그리고 황제 옆에서 그 덕을 보고 있던 귀족들이 이를 싫어합니다.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하게 되죠. 황제는 저러다가 혹시 마르쿠스 말리우스가 황제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귀족들은 그래서 이 황제의 이런 불안감을 오히려 부추겨서 결국 마르쿠스 말리우스를 황제가 되려고 역모를 꾸몄다 이렇게 누명을 씌워서 사형을 언도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약 5년 후에 마르쿠스 말리우스는 로마의 사형장, 거기는 타페리안 언덕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에서는 언덕에서 사람을 밀어 떨어뜨려서 죽이는 그런 사형 집행 룰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 마르쿠스 말리우스도 그 언덕에 떨어져 죽게 됩니다. 마르쿠스 말리우스의 운명은 비극으로 끝이 났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역사를 쭉 돌아보면 사실 이런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물론 많죠. 왕이 있지만 왕 밑에 있는 신하가 굉장히 좋은 정책을 펴서 백성들한테 인기가 좋아지면 왕은 그 사람을 더 신뢰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경계하죠. 왜냐하면 저 녀석이 나보다 더 인기가 좋고 혹시 저 녀석이 백성의 지지를 등였고 내 자리를 노리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쌓입니다. 로마 황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마르쿠스 말리우스는 또 죽었고 사실은 황제는 황제이기 때문에 자기의 부하 직원이 그렇게 좋은 정책을 펴서 인기가 좋아지면 그 사람을 칭송하고 자기는 더 좋은 정책을 펴서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이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 정도 그런 생각을 할 정도였으면 아마 인기가 없지도 않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죽임으로써 자기의 지위를 보존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런 사람이 많다는 이 역사적 사실 이게 참 슬픕니다. 사실은. 자, 어쨌든 여신은 이제 유노 모네타가 되었는데 모네타 신전에서는 화폐를 주조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그 당시에 만들어진 로마의 그 화폐는 이제 동전을 보면 앞쪽에는 황제의 이름이 있고 뒤쪽에는 모네타라고 하는 여신의 부조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제 아까 수메르에서도 그랬고 고대에서는 여신의 신전에서 화폐를 제조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여신이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돈을 찍어내는 곳으로서 풍요를 위해서 아마 여신의 신전에서 찍어냈을 것이다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뭐 전쟁 여신이 관장하는 곳에서 돈을 찍어내겠습니까? 풍요를 상징하는 곳에서 당연히 찍어내겠죠. 그리고 신전에서 찍어낸다는 것, 그리고 동전의 앞면은 황제고 뒷면에는 여신의 부조를 새기는 것은 사람은 유한하지 않습니까? 황제도 유한합니다. 하지만 신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화폐의 영원 무궁성을 상징합니다. 영원한 신뢰. 그래서 신전에서 찍어낸 돈이기 때문에 신의 보호를 받는 이거는 영구적인 가치를 가진 돈이다. 이런 의미를 함축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신전은 단순히 돈을 찍어내는 주조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주조소 역할도 물론 했지만 실제로 대출기관 역할도 했습니다. 빈민들에게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또 개인들에게도 빌려주고 어떤 경우에는 그 두 사람이 돈을 빌리는 것에 대한 보증 같은 것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록이 수메르 시대, 고대 수메르의 그 점토판에 쐐기 문자로 새겨져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문자라고 하는 그 수메르의 쐐기 문자, 그리고 최초의 인류의 기록이 남아있는 판, 그 석판이라고 불리는 그 판이 바로 금융 기록을 기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인류가 언어를 사용한 것은 이런 금융적인 목적, 돈과 관련된 목적, 신용 거래를 기록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 사용과 이런 화폐가 지니는 관계는 굉장히 밀접하다. 그래서 우리의 인류의 문명은 최초부터 화폐와 관련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money라는 단어는 모네타에서 비롯됐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money라는 단어에는 경고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money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 이 의미, 도대체 이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money는 원래 1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사람이 나는 만들었다고 봅니다. 일단 거래를 하는데 균형이 안 맞으면 거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맞추기 위해서 돈이 여기에 들어가면 맞춰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거래를 활성화합니다. 거래를 활성화해서 문물 교환이 활발해지고 교역이 일어나고 이러면 문명이 발전하죠. 그래서 돈은 문명의 발전에 기여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돈이 그런 본연의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 돈이 어느 순간부터 그 본연의 기능보다는 축적의 수단으로,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이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랬을 때 이 돈은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죠. 돈은 사용하라고 만들었지 쌓아놓으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그리고 부가 축적되면 어떻게 됩니까? 빈부의 격차가 심화됩니다.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면 오히려 거래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명은 발전보다는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하는 의미에서 잘못된 소비, 그리고 과도한 투자, 이와 같은 행동에 대해서 경고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절제된 생활을 해야 한다, 이런 또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경고하는 자라는 그 본연의 그 뜻에 맞춰 본다면 돈은 돈의 움직임을 통해서 금융 위기와 같은, 경제 위기와 같은 어떤 위험 상황을 사전에 포착해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나라 돈의 가치를 나타내는 환율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져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그만큼 우리나라의 신뢰도가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정책 당국자들은 우리나라 이 돈의 어떤 움직임, 가치의 움직임을 잘 포착해서 어떤 정책에 참고로 삼아서 이게 실제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의미가 바로 이 돈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봅니다. 영국의 철학자이자 정치인 프란시스 베이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Money is a good bad master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좋은 하인이지만 나쁜 주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잘 이용할 때는, 하인으로 돈을 잘 이용할 때는 이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리면, 우리가 돈을 이용하는 걸 넘어서 이걸 숭배하는 단계까지 가버리면 그때부터 돈은 나쁜 주인이 돼서 인간을 괴롭힙니다. 인간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뜻을 지니고 있는 격언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머니의 기원, 돈의 여신은 강좌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굉장히 그 좋은 의미가 있는 뜻이었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제 따뜻한 봄날 즐겁게 보내시고, 저는 다음 강좌에 뵙겠습니다. 다음 강좌는 이제 돈의 탄생, 실제 이제 돈이 어떻게 처음에 탄생했는지 거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낭만 뱅커였습니다.